저는 통일미디어 그리고 데일리NK 대표를 맡고 있는 이광백이라고 합니다. 통일미디어는 국민통일방송 이름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하루에 3시간씩 라디오 방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일리NK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전화를 해서 북한 내의 뉴스를 북한 주민 그리고 한국 국제사회에 전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 북한 신문입니다. 좀 부분적으로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북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북한 사회가 폐쇄된 사회다 보니까 북한 실상이 밖으로 잘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데일리NK를 기반으로 해서 알게 된 다양한 뉴스를 영상 콘텐츠로 변환을 해서 한국과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실상입니다. 북한의 실상.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북한의 장마당이 늘어났다는데 얼마나 늘어났고 그 장마당이라는 것이 북한 사회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만큼 의미가 있는지, 또 정치범 수용소가 이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데 최근에 정치범 수용소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컨텐츠를 저희들이 조금 적지만 제작을 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미디어의 컨텐츠는 주로 타겟, 대상이 북한 주민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을 위한 라디오 방송, 또 이제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USB라든가 SD카드에 넣어서 보내는 다양한 컨텐츠 모두 북한 주민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북한 주민에게 바깥 소식을 전하거나 아니면 북한 주민에게 인권이 뭔가, 그리고 민주주의가 뭔가, 또 북한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대북 방송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대학 시절의 인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제가 80년대 학생운동이 다 그랬던 것처럼 북한식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가야 될 길이야, 이런 식의 북한식 사회주의를 모델로 하는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속칭 주사파라고 하는 주체 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학생운동. 당시 학생운동의 주류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북한을 노동자, 농민이 평등하게 사는 이상사회라고 믿었고 한국 사회를 이제 북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학생운동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그 학생운동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북한에서 하는 대남 방송을 듣는 거였습니다. 북한 사회를 알아야 되니까요. 북한 사회가 모델이니까 북한 사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또 북한 사회가 한국을 바꾸는데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대남 방송을 듣고 많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그 대남 방송, 라디오 방송 듣고 그걸 채록해가지고 막 돌려서 가면서 공부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중반에 북한 사회가 대규모 아사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식량난이 일어나서. 그러면서 금방 알아챘죠. 북한 사회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구나. 거기는 실패한 사회구나.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의 인권, 가난, 폭력, 이런 걸 없애고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이 일이 오히려 한국보다 북한에서 더 필요한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90년대 중반에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한국을 북한식 사회주의로 만드는 운동을 포기하고 반대로 북한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고 있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진보 운동이 아닐까, 진정한 인권 운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북한 인권 운동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했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라디오잖아요. 대남 방송. 이걸 거꾸로 해보자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북한 내로 들어가서는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없잖아요. 북한이라는 사회가 워낙 폐쇄된 사회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밖에서 북한의 민주화라든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근데 방송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나온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걸 이제 적용해 본 거죠. 그래서 대북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주민의 권리 가운데 가장 크게 제약받고 있는 권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언론의 자유, 알 권리 같은 겁니다. 그 사회에는 미디어가 사실 없는 사회라고 봐야 되잖아요. 뭐 최고 지도자의 우상화,
또는 당 정책 교육, 이게 사실 그 사회에서 하는 미디어 내용이 다예요, 컨텐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 외부 사람들이 북한 주민의 언론 자유라든가 알 권리 증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북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런 거예요. 북한의 민주화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든 한반도 평화든 결국 북한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회가 변화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저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 준다면 북한 주민의 생각이 달라지고 결국은 북한 사회도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었던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죠. 지금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해외 파견 노동자였어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건축 일을 하던 노동자분이 고향 소식이 궁금한데 북한 당국이 그런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한테 공식적으로 무슨 미디어나 뉴스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작업반장이었는데 스마트폰을 하나 구해가지고 몰래 조용히 스마트폰 검색을 하는데 북한 뉴스를 검색을 하다 보니 딱 두 군데가 정기적으로 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예전에는 자유조선 방송, 지금은 이제 국민통일방송이었고요. 하나가 RFA였죠. 그래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저희 자유조선 방송 뉴스를 듣고 주말에는 RFA 방송을 듣습니다. 그걸 2년간 했다는 거예요. 2년간. 왜냐? 고향이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운데 고향에 관련된 뭔가를 보내는 미디어는 전 세계에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2년 파견 기간이 끝나고 북한으로 돌아가려 할 시점에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난 2년 동안 들었던 그 방송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자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 오셔가지고 나눠주셨는데 그게 지금도 잊히지가 않고 큰 보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그마한 대북 방송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작게 북한 주민을 위해서 콘텐츠마다 방송하는 거 가지고는 역부족이지 않냐, 뭔가 좀 힘을 모아보자 해서 2014년에 몇 개의 북한 관련 미디어가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때 북한 주민에게 저희들이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인권과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한 수백 명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북한 주민에게 인권의 목소리, 진실의 목소리 1분을 전달하는데 컨텐츠 제작 비용 5,000원, 그다음에 라디오 전파 송출 비용 5,000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이면 1분짜리 진실의 목소리, 인권의 목소리를 북에 전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후원 캠페인을 했는데 그때 한 수백 명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그 정성과 관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90년대 제가 이제 북한 인권 운동에 처음 관심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북한 인권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생소했고 그거에 관심을 가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북한 인권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특히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어요. 그래서 북한 인권 결의안도 막 채택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한국 사회에도 북한 문제에 대한,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2016년이었던가요? 결국 여야가 뭐 다양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까지 나서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뭔가 책임 있게 일을 하겠구나. 이런 분위기라면 당연히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제 예측과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가 좀 생각해 봅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특히 이제 북한 인권이라는 의제는 한국 사회 정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기는 당연히 언론이라든가 국민적 관심도 좀 높아지고요. 그렇지 않고 북한 인권을 다소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정책에
후순위로 밀어두는 정권이 되면 여론이나 국민적 관심도 좀 낮아지는 그런 의제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 제 기대에 비해서는 많이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건 참 어려운데 이제 만약 통일이 된다면 두 가지 정도를 다루고 싶어요. 첫 번째는 북한 사회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자유고요. 하나는 풍요로운 세상 만드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경제 수준을 1인당 소득 기준으로 볼 때 뭐 2, 3천 달러라고 한다면 통일된 후에 북한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짐작이 안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북한 1인당 소득 10,000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 북한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비슷한 처지에 있던 나라들이 10,000달러까지 도달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사례 모델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일이 되는 순간 70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남과 북 두 나라가 하나로 모여 산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치 제도의 차이, 생각, 마인드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문화의 차이, 정보의 격차, 경제 시스템의 차이 등등등 수없이 많은 격차를 짧은 시간 내에 좁히거나 아니면 서로 인정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70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나 되기 위한 과제는 뭘 것이냐, 이것이 꽤 긴 시간 이 한반도 통일국가의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그걸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